사실 저는 각종 시댁설, 부부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작아냐부터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군요. 설마 내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차라리 거짓이길 바라게 되는 그런 일 말이죠. 제가 겪은 기막히고 코막히는 대환장 스토리 지금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빠는 늘 바쁘셨어요. 아빠는 사업을 하셨어요. 공장이나 병원 같은 데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보관장, 이동 카트, 선반 같은 설비 물건이랑 거기에 딸린 소모품을 묶어서 납품하는 일을 하셨는데 거래처가 한 번 잡히면 오래 가는 대신 납기 한 번 어기면 바로 평판이 무너지는 업종이라 아빠는 시간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셨죠. 밤에라도 물건이 부족하면 직접 창고 열고 트럭 불러서 보내고 밥 먹다가도 전화 오면 나가곤 하는 바쁜 아빠가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제일 가까이에서 받쳐준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밖에서 사람들 상대하고 오느라 힘들까 항상 아빠를 편하게 해주고 집을 든든히 지켜주셨죠. 당신 또 밤에 창고 가려고 하지? 오늘은 사람 불러. 혼자 뛰지 말고. 알았어. 근데 당신도 무리하지 마. 나 늦으면 그냥 먼저 자. 내가 당신 없이 잘 수가 있는 사람이야? 옆구리 허전해서 못 자지. 에이그, 내가 그래서 더 빨리 들어오려고 하잖아. 아유, 둘은 어째 지겹지도 않아? 차라리 다른 집처럼 싸워. 느끼해 진짜. 엄마가 아빠를 워낙 사랑하잖아. 어머, 누가 할 소리? 아, 뭐야. 우엑. 사이좋은 두 분 덕에 저는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었고 제가 커서 하게 된 일은 명품 회사 일이었어요. 정식 명칭으로는 명품 패션 하우스 코리아 본사 소속 리테일 운영 매니저였는데요. 듣기엔 이름이 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대충 브랜드 매장이 같은 기준으로 돌아가게 뒤에서 정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매장 직원들, 서비스 교육, 신제품 교육, 시즌 행사 준비, 백화점 담당자랑 일정 조율, 재고가 꼬였을 때 매장 간 물량 조정 같은 걸 제가 맡았고 그래서 특성상 출장이 많았어요. 서울 매장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방 매장들도 주기적으로 돌았고 매장 리뉴얼이나 큰 행사 있으면 아침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밤늦게 올라오는 날도 많았죠. 어떤 날은 새벽에 공항으로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나 싶은데도 막상 매장에 들어가면 정신이 확 차려지고 제가 이 일을 좋아한다는 걸 다시금 느끼곤 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뜻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했죠. 사실 이쪽 일하면서는 참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명품 매장이다 보니 VIP들이 진상 부리고 직원들 하대해서 문제되는 건 하도 많아서 뭐 얘기하기도 입 아프죠. 저는 매장 직원이 아니라 직접 하대당하는 자리에 서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 뒤에서 상황 정리하고 백화점이랑 소통하고 직원들 멘탈 붙잡고 본사에 보고 올리고 사과 문구부터 재발 방지까지 다 만들어야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뭐 그 외에도 연예인 협찬 줬다가 엉망돼서 돌아온다거나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하여간 걔한테만 가면 협찬이 꼭 엉망으로 돌아와. 이쯤 되면 제주도 제주야 진짜. 이번 거는 뭐야? 또 뭐가 없는데. 이번에 나의 옷이 향수 병이 됐어. 드라이로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아니 걔한테 계속 협찬 줘야 돼요 이거? 근데 그쪽이 화제성이 좋으니까 또. 하긴 거기만 안 해주면 바로 업계에서 또 말들지. 여기 요즘 협찬 빡세게 한다. 까다롭다. 그쪽이랑 사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쪽도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더 편하게 쓰는 느낌이 있어. 어차피 너희는 나 못 끊지? 이거야 완전. 이번엔 조건을 제대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상태 확인도 좀 제대로 받고. 좋지. 근데 그거 해도 어차피 또 이렇게 올 거야. 나는 이제 기대도 안 해. 그래도 웃긴 건 그 엉망인 상태로 돌아와도 홍보 효과는 또 나와. 그래서 우리가 더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만 속타고 밖에서는 다 우아한 협업인 줄 알고.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웃기면서도 어이없었던 건 엠버서더 관련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한 연예인 소속사에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 아티스트가 저희 브랜드 엠버서더 하고 싶다. 일정도 비워둘 수 있다. 검토해달라. 이런 식이었죠. 근데 저희 쪽에서 내부 검토해보니 이미지도 안 맞고 솔직히 명품 브랜드 엠버서더 할 스타일이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러고 끝난 줄 알았고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업계에 소문이 반대로 퍼진 거예요. 그쪽이 저희 브랜드를 거절했다는 식으로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그 배우 쪽에서 저희 브랜드는 요즘 별로다, 고객층이 올드하다, 디자이너 바뀌고 촌스러워져서 엠버서더 섭외 들어왔는데 우리가 깠다, 이런 루머를 흘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본인들이 먼저 부탁했다 거절당해놓고는 체면 세우려고 자기들이 찬 것처럼 포장한 거였죠. 이런 게 참 명품 업계스럽다고 해야 하나. 겉으로는 다 우아한데 뒤에서는 참 희한한 일들 많이 겪었어요. 미쳤나 봐. 먼저 연락한 게 누군데. 그러니까 내부 검토 메일이랑 일정 제한까지 다 남아있는데 무슨 자기가 쳤대. 체면이 밥 먹여주나? 그리고 뭐? 올드? 우리 브랜드만큼 세대 초월하는 데가 어딨다고. 나는 제일 웃긴 게 디자이너 바뀌고 촌스러워서 깠다는 거. 진짜 알못 아니냐고. 내 말이. 아무튼 그러던 와중 저는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병의원 쪽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허세 가득 섞인 저희 업계 남자들만 보다가 남편을 보니 뭐랄까 현장 뛰는 사람 특유의 단단한 느낌이 있었달까요? 그런 건실하고 소박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가 깊어지면서 남편은 저희 아빠랑 엄청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아빠를 정말 깍듯이 대했어요. 아빠도 아들이 없어서인지 사위를 더 예뻐하셨고요. 특히 아빠가 낚시를 좋아했는데 남편이 낚시 초보면서도 아빠랑 주말마다 같이 나갔거든요. 저랑 엄마는 지겨워서 낚시라곤 쳐다도 안 보는데 낚시터 가는 길에 아빠 얘기를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고 뒤치다꺼리도 잘해주고 초보 티를 내면서도 괜히 허세 부리지 않고 배우려고 하니까 아빠가 남편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한서방 진짜 괜찮다. 꽉 붙들어. 어머, 뭘 벌써 한서방이야.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아는 거야. 아빠 낚시비 잘 맞춰줘서 좋은 거 아니고? 하여간 결론은 나는 그 친구 마음에 든다. 사위감으로 아주 왔다야. 그렇게 아빠의 강력 지지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희 집에 참 잘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아빠는 거래처 중에 병원 건물주나 원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을 소개해줬고 공사 일정이 꼬일 때는 사업 베테랑답게 중간에서 조율해주기도 했거든요. 여러모로 남편 일에 도움을 많이 주셨죠. 그리고 시모는 그런 저희 부모님께 너무 고마워했어요. 시모가 엄청 인맥이 많고 발이 넓고 그런 타입인데 자기 딴엔 저희 아빠한테 도움 주겠다고 여기저기 얘기도 하고 다니고 저희 부모님도 잘 챙겨줬죠. 아이고 사돈 진짜 제가 사돈한테는 평생 은혜를 갚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딱 연결을 해주시고 원장님 소개까지 해주시고. 아유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애들 일인데 서로 도와야죠. 아니 진짜로요. 제가 또 발 하나는 넓잖아요. 사업에 어떻게든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저희는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남편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며 모든 건 완벽한 듯 보였어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저희 아빠 사업이 어느 날 휘청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현지 문제로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거래처들이 줄줄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납기는 맞춰야 하니까 물건은 계속 내보냈고 원자재 값이랑 인건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졌죠. 아빠는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 여기저기 뛰어다니셨지만
그렇게 한쪽을 막으려고 뛰어다니는 사이에 또 다른 거래처들까지 연쇄로 흔들리고 한 군데가 늦어지면 다른 쪽에서 바로 거긴 되는데 여긴 왜 이래요? 하며 압박이 들어오고 악순환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시간이 약속인 업종에서 한 번 밀리면 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리하시며 계속 몰아붙이셨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아빠는 사업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히 회사는 타격을 받았지만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었어요. 아빠는 집이나 엄마 앞으로 남겨둔 자산은 지키려고 했고 다행히 사업이 무너졌다고 해서 집안 재산이 전부 거덜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몸은 버티질 못했어요. 사업은 아빠에게 너무 큰 존재였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아빠를 갉아먹었나 봐요. 어느 날 아빠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제대로 못 쉬신 거예요. 그렇게 응급실로 옮겨진 아빠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소연아, 너희 아빠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여기 병원인데. 엄마, 어디 병원인데? 지금 응급실이야? 어떡하면 좋아? 너희 아빠 잘못되면 어떡하면 좋아? 엄마, 울지 말고 말해. 아빠는 지금 검사 들어갔어? 내가 갈게. 엄마도 저도 아빠가 잘못될까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엄마까지 거의 졸도 지경까지 가시면서 저는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을까 덜덜 떨리고 눈물만 났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제 대신 모든 일 처리를 해줬죠. 남편은 병원 문제도 모두 도맡아 상의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줬어요.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시모도 저희를 많이 도와줬어요. 시모가 엄청 외향적인 데다 발이 넓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시모 부녀회에 있는 언니 아들이 저희가 있는 병원 의사더라고요. 그 덕에 시모가 부탁해 그 의사가 제일 먼저 저희를 챙겨주기도 하고 죽집을 하는 시모랑 제일 친한 동생은 밤중에 죽이랑 물김치 같은 걸 가져다 주며 챙겨주기도 했죠. 엄마와 제가 경황이 없는 며칠을 보내는 사이 남편이랑 시모가 큰 역할을 해줬지만 결국 버티지 못한 아빠는 며칠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 장례를 치르게 됐죠. 엄마가 너무 약해지신 상태인데다 제가 외동이라 같이 상의할 사람도 없는 와중에 시모가 장례 준비를 많이 도와줬어요. 어찌나 발이 넓은지 장례 지도사인 친구가 있어 그분에게 맡겨 일을 처리해주고 저희가 친척이 없어서 시모 주인들이 와서 안내도 맡아줬어요. 시모의 인맥은 장례 내내 큰 힘이 됐어요. 부녀회 사람들이 빈소도 챙겨주고 시모가 다닌다는 봉사 모임 사람들은 아예 하루 종일 교대로 앉아서 엄마 옆에 있어줬어요. 엄마는 아빠 잃은 충격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떨리는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엄마를 그분들이 참 잘 챙겨주셨죠. 또 장례 중간에 시모가 다니는 절의 법사라는 사람과 신도들 몇몇이 와서 목탁 치고 연불도 해주기도 했고요. 어머님 옆에 저희가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제가 상주라 정신이 없어서. 그럼요. 걱정 말아요. 아,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 법사님이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 가시는 길 목탁 소리로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시모와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랑 엄마는 아마 우왕좌왕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장례라는 게 슬퍼하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잔치만큼이나 장례도 사람을 맞이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결정을 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결정할 것도 많은 그 순간에 남편과 시모가 곁을 지켜줬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저는 그래도 내 편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아빠를 보내고 나서 엄마는 더 기운이 꺾였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아빠도 힘든 티 안 내다가 한순간에 쓰러지셨잖아요. 어른들은 충격받으면
한순간에 잘못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러다 엄마까지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엄마가 원래 갖고 있던 고혈압이랑 부정맥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도 평소에는 약으로 조절이 됐던 건데 아빠 일 겪고 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밥도 거르고 계속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서 불안해하더니 수치가 확 흔들린 거죠. 게다가 엄마가 녹내장이 있는데 혈압 때문에 눈까지 급격히 안 좋아진 상태라 저는 정말 겁이 덜컥 났어요. 특히 녹내장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혈압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 눈에도 부담이 커져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빛 번짐이 심해지거나 눈이 뻐근하게 아프면 그건 바로 안과로 연결해야 해요. 오늘은 제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 안과도 최대한 빨리 보세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나요? 일단 약을 절대 빼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둘째는 수면이에요. 잠을 못 자면 몸이 더 불안해져서 혈압이 더 튀어요. 그리고 감정 자극받는 상황도 피하시고요. 따님이 좀 잘 살펴주세요. 일단 오늘은 수치 안정시키고 심전도랑 필요한 검사 진행하고 경과 보면서 다음 계획 잡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고 결국 저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싫다고 하셨어요. 괜히 발목 잡기 싫다고요. 하지만 엄마에겐 누가 옆에 있어줘야 했어요. 혼자 계시면 밥도 제때 못 드시고 약도 놓치고 불안해지면 더 심장이 뛰고 그 상태로 또 잠을 못 자고 그게 반복될 게 뻔했죠.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엄마를 모시자고 했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정리해 저희가 갖는 대신으로 엄마 모시고 살자고 설득하자 남편도 제 뜻에 따라줬죠. 싫어. 너희 바쁜데 내가 왜 가서 짐이 돼? 엄마는 그냥 혼자 살란다. 짐은 무슨 짐이야? 엄마 지금 상태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둬? 나 괜찮다니까. 엄마, 난 괜찮다는 말이 제일 불안해. 알아? 나 진짜 겁나. 아빠도 괜찮다, 괜찮다 하다 하루아침에 가셨어. 그러다 엄마도 아빠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떡해? 그럼 나 못 살아. 알아? 장모님,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자나깨다 장모님 걱정뿐이에요. 가까이서 계속 장모님 볼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안심이 되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고 이후 남편도 엄마한테 잘했고 시모도 자주 들러 엄마를 챙겨줬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도 됐어요. 같이 산다는 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엄마에게 잘하는 걸 보며 참 다행스럽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요? 밥은 좀 챙겨 드시고 있으세요? 제가 소갈비찜 좀 해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아니, 뭘 또 이렇게까지 죄송스러워서. 죄송은 무슨 죄송이에요. 사돈이 쓰러지면 소연이가 제일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딸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죠. 그리고 저도 엄마를 좀 더 자주 보기 위해 직장을 옮겼어요. 원래 제가 하던 일은 너무 출장이 많고 시즌 행사나 교육 일정만 잡히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훨씬 적은 국내 백화점 본사 브랜드 쪽으로 이직을 했죠. 이전에는 브랜드 쪽에서 매장을 관리했다면 여기서는 백화점 쪽에서 브랜드들을 관리하는 거죠. 비슷한 업계지만 출장 갈 일이 거의 없어져서 그 덕에 엄마를 보살필 수 있는 날이 늘었고 엄마 모시고 병원도 자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저희 백화점이 해외 지점의 명품관을 새로 확장하기로 하면서 본사랑 브랜드 본사 쪽이랑 세부 조율을 해야 했거든요. 상대가 명품 브랜드라 기준이 빡빡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제가 전에 명품 브랜드 본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어요. 브랜드 쪽 내부 프로세스를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그쪽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도 아니까 괜히 말꼬리 잡혀서 시간 끌릴 일이 적고 설득해야 할 포인트랑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포인트를 구분할 수 있으니
해외 지점 명품관 확장 프로젝트 담당자로 제가 낙점된 거죠. 그렇게 현지에 한 달 들어가서 브랜드 본사랑 실무를 싹 맞추고 오픈 준비까지 마무리하고 오라는 일정이 잡혔고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엄마가 맘에 걸렸거든요. 엄마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는 듯 했지만 언제 또 수치가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이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이후엔 제가 국내에서 운영만 잡으면 되고 앞으로 장기 출장이나 해외 일정은 최대한 빼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협업이 커리어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해외 지점 명품관 확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멋있어서가 아니라 이후에 어떤 포지션으로 가든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갔다는 한 줄이 제 일을 확 달라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저는 출장을 가게 됐고 다행히 남편과 시모가 걱정 말라고 든든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편도 병원이나 약 잘 챙기겠다고 하고 시모도 식사 챙겨주시겠다고 하고요. 애들도 할머니랑 잘 있겠다고 하니 저는 일단 식구들을 믿고 가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님 병원 약 일정 다 챙길게. 당신 일도 바쁜데 어떻게 다 해. 바쁘면 바쁜 대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래도 엄마 혼자 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혼자 두긴 뭘 혼자 둬. 내가 잘 챙겨드릴 거고 네 남편이 있을 거고 애들이 할머니랑 붙어 있을 건데 우리도 다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해지려 그런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농담이야 농담. 내가 더 자주 올 거야.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 잘하고 돌아와. 우리 며느리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 엄마. 할머니랑 같이 잘 있을게. 그렇게 저는 가족들 말을 믿고 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쪽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시모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일단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해야 했어요. 한 달만 고생하면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포지션을 만들 수 있었고 그걸 끝까지 성립시키려면 제가 현지에 가서 브랜드 본사랑 실무를 싹 맞추고 오픈 준비까지 마무리하고 와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해외 출장 동안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족들과 통화했어요. 애들도 엄마도 다 잘 지내는 듯 했죠. 엄마, 오늘은 어때? 약은 잘 먹었어? 아이고, 네 엄마 큰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매일 물어? 괜찮다. 괜찮아. 너나 거기서 밥이나 잘 먹어. 객지에서 아프면 큰일이야. 내 걱정은 말고 난 아주 매일매일 비싸고 좋은 걸로만 잘 먹고 있으니까. 점점 저도 마음이 좀 놓였고 그래서 현지 일정도 더 집중해서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장 막바지로 가며 저는 엄마랑 통화를 못했어요. 남편 말이 엄마가 피곤해서 일찍 잔다.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 오늘은 그냥 쉬게 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엄마가 원래 혈압이랑 부정맥 때문에 컨디션이 들쭉날쭉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어머님이 피곤하신가 봐. 일찍 주무셨어. 오늘도? 아까 애들이랑 밖에 나갔다 오셔서 좀 피곤하셨을 거야. 요즘 계속 일찍 잠드시네. 알았어. 그 다음 날도 엄마는 자꾸 상태가 안 좋아 통화를 못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셔. 감기? 어제부터 목이 좀 칼칼하다고 하셨거든. 아침에 일어나니까 콧물도 나고 기침도 조금 하고 목이 잠겨서 말이야. 감기약 드시고 겨우 잠드셨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며칠을 남편과만 통화했죠. 그런데 귀국을 며칠 앞둔 시점부터는 아예 남편과도 연락이 끊긴 거예요. 남편도 시모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점점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귀국하자마자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캐리어도 신발도 현관에 던지다시피 하고 엄마 방부터 열었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엄마 짐도 싹 사라진 거죠. 엄마 방이 아예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흔적이 싹 지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런데 더 미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척도 안 했어요. 제가 엄마 어디 있냐고 묻자 시모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시모는 제가 해외 나가 있는 동안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엄마를 더 전문적으로 돌볼 곳에 모셨다고요. 기가 막혔죠. 우리 엄마 어디 있어? 개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말해. 엄마 어디 있냐고? 당신 당황하지 말고 들어봐. 어머님이 요즘 불안해하고 상태가 안 좋았어.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연락 끄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우리 엄마 어디 있어? 너 밖에서 일하는데 괜히 마음 쓰게 하고 싶었겠니? 도저히 집에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요양원으로 좀 옮겼다. 요양원? 무슨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인데 요양원보다 더 전문적으로 돌보는 곳이야. 그러니까 니들 멋대로 우리 엄마 보낸 거기가 정확히 어디냐고. 주소 내놔요. 자, 여기 주소 가보면 알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개소리하는 둘을 밀치고 주소에 적힌 곳으로 찾아갔어요.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요양원이 아닌 치유와 기도의 집이라는 팻말이 걸린 펜션 같은 곳이었어요. 순간 불안감이 확 끼쳤어요. 차를 대고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조용했고 표정이 희미했어요. 누군가는 멍하게 창밖만 보고 있고 누군가는 손을 비비고 있고 누군가는 입술만 달싹거리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고 그 기묘한 광경 속에서 저는 미친 듯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엄마는 한 달 사이 너무 말라 있었고 눈이 퀭했고 표정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 엄마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중얼중얼 말했어요. 네가 왜 왔어? 아니, 오면 안 되는데. 너 오면 내가 또 잡잖아. 잡으면 안 되는데. 나는 발목만 잡아. 나는 물귀신이야. 너는 가야 돼. 너는 가야 돼. 너는 나 때문에 망치면 안 돼. 망치기 싫어. 진짜 망치기 싫어. 그런데 내가 또 이러고 있네. 내가 또.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몸은 좀 약해도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엄마가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듯한 엄마 모습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누가 엄마한테 뭘 주입했는지 뭘 들려줬는지 왜 엄마가 저 문장들을 입에 달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때 운영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어디서 봤더라. 순간 기억을 떠올려 보니 바로 저희 아빠 장례 때 목탁 치며 얼굴을 비추던 사람. 시모가 데리고 왔던 그 법사라던 사람이었어요. 너 뭐야? 네가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들었어? 뭐하는 새끼야? 너 뭐냐고? 때마침 차로 저를 뒤따라온 시모가 그 남자를 법사님이라 부르며 뛰어들어왔어요. 법사님, 제가 말씀드린 그 딸이에요. 지금은 흥분해서 이래도 조금만 지나면 고마워할 거예요. 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마워해? 지금 우리 엄마를 여기다 갖다 놓고 뭐? 너희 엄마를 위해서 모신 거라니까. 여기 오면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진다고. 법사님이 다 봐주신다니까. 약도 챙겨주시고 음식도 다 자연식이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좋아졌대. 자연식? 뭘 먹였는데 우리 엄마 눈빛이 지금 왜 이래? 엄마가 왜 저런 말들을 중얼거려? 니들이 뭘 먹였으면 저러냐고. 저는 척 봐도 정상이 아닌 그곳 상황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 전화를 뺏으려 드는 남편을 피해 가까스로 신고를 했죠. 그리고 시모 법사라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생각보다 경찰이 빨리 왔더라고요. 산길이라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미 주변에서도 신고가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지 순찰차가 2대나 올라왔어요.
경찰에게 저는 바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엄마는 동의한 적 없고 해외 출장 나간 사이에 남편과 시모가 데려와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엄마는 원래 고혈압이랑 부정맥 지병이 있는데 약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상한 걸 먹인 건지 정신도 흐려진 상태 같다고요. 경찰은 이전에도 한 번 신고가 들어온 적 있어 조사차 동행해야겠다며 그 법사라는 사람을 데려가려 했죠. 그러자 시모는 그 순간부터 경찰에게까지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법사님은 좋은 일 하시는 분이에요. 왜 좋은 사람을 끌고 가요? 여기 다 법사님 치료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사해서 판단하겠다고요. 그리고 여기 신고가 한 번이 아니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다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법사님을 차에 태워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도 태워갈 겁니다. 가담자로 신고가 들어와서요. 가담? 내가 뭘 가담해요? 계속 버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됩니다. 계속 협조 안 하시면 강제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다른 노인들 방도 하나씩 열어 확인했고 법사와 시모를 태웠어요. 결국 법사라는 남자와 시모는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그리고 남편 역시 조사차 불려갔어요. 엄마는 우선 제가 바로 데리고 나왔어요. 경찰도 엄마 상태를 보더니 일단 병원 진료부터 받으라고 했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죠. 엄마가 원래 고혈압이랑 부정맥 지병이 있으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혹시라도 이상한 걸 먹고 부작용이 온 건지 하나씩 체크했는데 담당 의사가 중간에 저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마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약을 먹은 것 같다고요. 자세한 건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중추신경 쪽을 몽롱하게 만드는 성분인 것 같네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겠죠, 선생님? 다행히 급성으로 심각한 소견은 없어요. 일단 오늘부터 입원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심전도 계속 보면서 약 조절하고 해독이 될 때까지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엄마가 아까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요. 그 부분은 아마 시간 지나면 맑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얼마 뒤 저는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법사 행세를 하던 남자는 노인들을 데려다 요양치유시설을 운영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럴듯하게 마음 정리, 기도, 치유 같은 말을 꺼내면서 접근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여기 오면 편해진다. 밖에 있으면 자꾸 자극받아서 병이 깊어진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틀어주는 거였어요. 엄마가 거기서 먹었다는 차와 한방 보양식은 그들 설명으로는 자연식이고 몸을 편하게 하는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며칠 사이에 눈빛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인들을 모두 심신이 약한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였고 목적은 당연히 돈이었어요. 판단을 잘 못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하고 돈을 건드려도 저항을 못하니까요. 가족 대신 관리해준다는 말로 통장이나 카드, 각종 위임 서류를 슬쩍 내밀어 사인을 받는 방식이었대요. 그 사인 한 번으로 돈이 흘러나가도 당사자는 기억도 흐릿하고 가족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본인 동의라는 방패가 생기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시모는 그 과정에 완전히 가담해 있었어요. 그동안 겉으로는 엄마를 살피는 척하면서 사실은 엄마를 계속 흔들었던 거죠. 지속적으로 엄마한테 내 딸은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이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있다. 너는 여기 와서 마음을 정리해야 딸이 산다. 너는 딸한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부인이 여기 오셔야지 여기 와야 편해요. 내가 다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엄마를 꼬드긴 거죠. 엄마가 원래 남한테 짐 지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 걸 시모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 버튼을 계속 누르면 엄마는 결국 움직일 거라는 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엄마한테 잘했던 것도 결국 엄마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요.
장례 때부터 손잡아주고 반찬해주고 병원 같이 다니고 엄마가 기대게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시모 말이 엄마한테 제대로 박히게 만든 거였어요. 착한 척 곁에 붙어서 엄마가 의심하지 않게 만들고 엄마가 시모 말을 신뢰하게 만들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를 완전히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준비를 아주 오래 했던 거예요. 게다가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만 그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시모가 발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봉사 다니면서 알게 된 노인들, 여기저기서 알게 된 돈 좀 있는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짓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는 그 법사 사칙남과 사실상 공범이었던 거예요. 아픈 어르신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접근해 마음을 휘어잡고 그 사람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순간을 골라 시설로 끌어들이는 역할, 그게 시모 쪽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 역시 시모의 설득에 넘어가 우리 엄마를 챙기는 척하며 시모를 도왔다고 하더군요. 엄마 집을 팔면서 정리된 돈만으로는 부족하니 엄마 재산을 모두 정리해 자기 사업 자금에 보태려는 수작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하는 병의원 쪽 인테리어 시공업이란 게 한 번 공사 물리면 자금이 크게 도는데 꼬이면 그만큼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든요. 자기 엄마랑 한통속이 돼서는 저희 엄마를 팔아먹으려 한 거죠.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시모가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그렇게 도와준 거, 남편이 엄마 모신 뒤에도 유난히 잘했던 거, 제가 출국하기 전 큰소리 쳤던 거, 그 모두가 다 하나로 이어졌어요. 엄마를 제 손에서 떼어내고 엄마를 죄책감으로 묶어두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그 사이에 문서에 사인하게 해 재산까지 손대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오히려 정신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울고불고 따질 시간에 당장 막을 것부터 막아야 했죠. 일단 엄마 자산부터 잠갔어요. 통장 거래 내역부터 확인하고 혹시라도 누가 위임장 같은 걸 만들어 놓았는지 확인하려고 은행에 가서 사고 신고 성격으로 조치를 걸었죠. 엄마 명의 계좌는 당분간 큰 금액 이체가 안 되게 제한 걸고 카드도 정지시키고 자동이체도 싹 점검했고 혹시 모를 대출이나 담보 설정 시도까지 막으려고 신용 관련 조회 알림도 걸어놨고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네 발목을 잡았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속은 거잖아. 내가 어리석게 꼬임에 넘어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잖아. 그쪽이 작정하고 일을 계획한 거야.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마. 내가 너한테 짐만 됐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짐 아니야. 그런 소리 마. 미안하단 말은 그만. 지금은 그냥 약 먹고 밥 먹고 나 믿어. 응?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치유의 집에 있던 노인들의 보호자들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예 가족 몰래 납치하던 노인을 빼왔는지 놀라며 연락을 받은 가족들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갔다가 보게 된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동의 서류요? 누가요? 저희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저희 말고 누가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확인 중입니다. 어머님이 서명하신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의식 상태나 약물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약물이요? 그 사람들 엄마한테 뭘 먹였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상황 정황이 있어 관련해서 수사 확대 중입니다. 우선 어머님은 의료기관에서 상태 확인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분은 말이 안 나온다는 듯 입술을 씹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그럼 그 사기꾼 새끼가 우리 할머니를 거기다 가둬놓고 치유랍시고 돈 뜯어간 거예요? 현재로선 유사감금이랑 사기 정황으로 수사 진행 중입니다. 유사감금이요? 그게 무슨 유사예요? 그냥 감금이지. 말장난하고 있네. 저희도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 새끼 어딨어요? 지금 어디 앉혀놨어요? 나 그 새끼 얼굴 한번 봐야겠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조사 중이니까 피해 사실 입증되면. 피해 사실 입증하면 그 새끼 감옥 가는 거죠? 네?
피해가 여러 건이 되면서 수사는 형사 사건으로 커졌어요. 거기 사람들 중에선 이미 몇 억 가까운 돈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더군요. 피해 가족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경찰도 속도가 달라졌어요. 같은 장소, 같은 방식, 같은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줄줄이 나오니까 수사팀이 바뀌었고 계좌 추적이 들어갔어요. 그 사기꾼 남자가 쓰는 계좌뿐 아니라 시모 이름으로 연결된 계좌도 같이 나왔고 거기서 확실해졌어요. 시모는 단순히 소개만 한 게 아니라 돈이 도는 구조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 거대한 사기판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를 거기 집어넣은 것만은 확실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처음엔 남편은 자기만 속았다고 발뺌했는데 통화 기록이랑 메시지,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엄마 통화 막은 정황, 그리고 그곳에 엄마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남편이 직접 운전하고 서류를 전달한 기록이 나왔거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그 법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자기 사업 얘기를 꺼내고 사업 자금에 관한 약속을 주고받은 정황도 잡혔죠. 돈은 사기꾼이 제일 크게 먹고 시모가 중간에서 나눠 먹고 남편은 자기 사업 자금을 공사를 노린 거였어요. 결국 남자는 사기와 유사감금, 노인 대상 범죄 정황까지 엮이면서 구속됐어요. 시모도 공범으로 묶였고요. 그리고 남편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죠. 사건의 규모는 점점 커졌어요. 다른 피해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피해 금액도 늘어났어요. 인맥 많고 발 넓다고 칭송받던 시모의 실체는 결국 그거였습니다. 좋은 일하고 노인들 챙겨주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노인 돈 뜯어낸 공범이었으니 그 사실을 안 시모 지인들도 완전 뒤집어졌죠. 어머, 나리 엄마. 쉔이 잘못 만나서 아주 큰일 칠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 소식 듣고 소름이 쫙 돋더라. 겉으로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뒤로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엄마를 그런 데로 보냈다며. 며느리 해외 나간 사이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 인간이 말은 얼마나 예쁘게 했어. 그게 다 노인네들이 꼬시는 말이었던 거 아니야? 하여간 진짜 무서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그렇게 시모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고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정황과 경찰 신고, 접수 내용이랑 조사 자료까지 싹 모아 제출했죠.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는 걸로 진행했어요. 처음엔 외할머니를 좋은 곳에 모신다고 해 그런 줄만 알았다가 본인들 친할머니와 아빠가 할머니를 나쁜 곳에 넘겼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혼은 깔끔히 정리됐어요. 전 남편 쪽이 끝까지 버티고 싶어도 이미 경찰 조사 기록이랑 통화 차단 정황, 엄마를 그곳으로 데려간 과정이 너무 명확했죠. 그래서 조정도 길게 끌 수가 없었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죠. 엄마는 병원에서 한동안 안정 취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자꾸 죄책감에 눌려서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했고 밤에 잠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또 발목 잡는 거 아니냐고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며 엄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가 옆에서 이상한 말로 흔들어도 넘어갈 상태는 아니셨어요.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고 약도 스스로 챙기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을 하실 수 있게 되셨죠. 아이들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워 했어요. 아빠랑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를 그런 데로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에게도 그런데 애들 입장에선 더 충격이었겠지요. 저는 혼란스러울 아이들한테 누구 탓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꼭 너희를 지키겠다고 확실하게 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어요. 그럼 외할머니는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또 어디 데려가거나 그런 일 없지? 그럼 엄마가 지킬 거야. 할머니도 너희들도. 엄마,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엄마랑 아빠는 같이 살진 않아.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아빠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는 달라. 엄마가 원하면 연락할 수도 있고 아빠를 만날 수도 있어. 다만 엄마는 안전한 선 안에서만 허락할 거야. 난 아빠 필요 없어. 아빠 같은 거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그래도 아빠는 이제 아무도 없는데 좀 불쌍하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넌 이 와중에 아빠 편이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건 나도 알아. 아빠 편드는 거 아니면 불쌍하단 말이 왜 나와? 외할머니가 당한 건 생각 안 나? 화도 안 나냐고. 나도 생각나. 나도 화나. 근데 그냥 그래도 우리한텐 아빠잖아. 아빠가 이제 일도 하기 어렵다는데 우리까지 못 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상황을 누가 만든 건데? 본인이 만든 거잖아. 외할머니는 진짜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당한 거고. 알아. 근데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 그냥 마음이 이상해. 그럼 너 혼자 이상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도 아빠랑 똑같구나. 너도 남자라 이거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편이면 불쌍하단 말 하지 마. 너까지 혐오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나도 아빠가 한 지 싫어. 진짜 싫어. 그럼 애매하게 굴지 마. 애매한 게 아니라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싫고 외할머니 아픈 거 싫고 근데 아빠가 힘든 것도 싫고 그게 한꺼번에 와서 그래. 그래, 나리 말이 맞고 가을이 말도 맞아. 혼란스러운 거 이해해. 사람 마음이 한 갈래만이 아니잖아. 너희도 혼란스러울 거야.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가져. 엄마는 기다릴게. 아이들의 감정도 아마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쉽사리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고 아이들 역시 오랜 혼란과 갈등을 겪었지만 그래도 두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모와 그 사기꾼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나왔죠. 전 남편은 벌금형에 그쳤지만 사업 자금을 막지 못하며 자금줄이 끊겨 사실상 사업을 접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전히 일은 바쁘지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삶의 자세가 달라졌달까요?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확실해졌어요. 출장, 미팅 등으로 가득 차 있던 제 일정표는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이 채워져 있죠.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고 엄마가 약 챙기는 걸 확인하고 저녁 밥 먹으면서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지금은 제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번 일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대놓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말은 세상 다정하게 하면서 내 판단을 슬쩍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갑질을 하고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착한 가면을 쓴 사람이죠. 너 생각해서 그래. 가족이니까 내가 해줄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 듣는 순간 마음이 풀리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음침하고 음흉한 속내가 있을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정신없을 때, 그 틈에 쏙 들어와서 결정을 대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누가 착한 얼굴로 다가오면 일단 경계부터 해요. 누군가를 쉽사리 믿지 못한다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털린 뒤 무너져 앉아 후회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제발 달콤한 말에 마음 먼저 푹 담그지 마시고 그 말이 나를 편하게 하려는 말인지 나를 움직이려는 말인지 한 번만 딱 보세요. 진짜 적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